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과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급한 토론은 2026년 지방선거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좀 진단해 보려고 하는데요.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그리고 강원, 충청까지 한번 제대로 훑어보려고 합니다. 민주당이 완성하는 전제 조건은 무엇인지, 국힘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지역별로 제대로 나누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최고의 정치 전략가들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나온 자리여서 여러분들의 귀에 쏙쏙 들어가게 세 분이 설명을 잘해 주실 겁니다. 오늘 끝판 토론을 함께 진행할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민주당 내란특위의 박창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예, 요즘은 선임 부대변인이 아니죠. 뭐라고 상임부 대변인. 맞습니까? 자, 어서 오십시오. 예, 민주당은 김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주, 예, 김민주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이고 이인하 박사님인데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인하입니다. 저는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하 박사 하신데요. 사실 이제 관록 있는 보좌관 그리고 당직자 출신들이어서요. 자기의 이제 본인들도 실제 선수로 뛰겠지만 오늘 분석하는 내용 보면 지금 민주당 이렇게 지방선거 준비해야 하구나라는 판단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선거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당헌 당규 개정까지 이제 됐기 때문에 1인 1표제가 상당히 강화되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보정은 한다. 이제 후보군들도 대체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성을 했다라는 것의 결과치는 무엇이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지금 김민주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완승을 거뒀다고 표현하려면은 최소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말하면은 대구와 그 경북 정도는 저희가 지금 불리하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전 지역 17개 시도 중에서 15개는 저희가 이길만 하다. 그리고 이겨야 완전 내랑 종식을 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자, 2018년도 지방선거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018년이 그 총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요. 네. 민주당이 14곳을 이겼고 대구 경북은 당시 자유한국당이 네. 대구 경북 2곳 그리고 제주가 아마 무소속으로 원희룡 지사가 당선됐던 네. 그래서 17개 중에 14개를 민주당이 석권을 했었죠. 그래서 자, 우리는 예. 철저히 어게인 2018년 전략으로 가야 되고 이게 성공하지 못하면 이재명 정부의 지금 그 초기 연착륙까지 연동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사활을 걸고 이번 지방선거에 최소 14개에서 15개를 이겨야 되는 선거입니다. 자, 2018년도 지방선거 상황이 이제 결국 박근혜 탄핵 이후에 치러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의 지방선거였지 않습니까? 예. 사실 2022년도에는 아예 그냥 뭐 폭망각으로 또 돼버렸던 것이고 윤석열 정권이 이제 출범을 했으니까요. 그럼 2018년도의 상황을 그대로 가져와야 하는데 지금 이제 전체적인 구도로 보면 박 대변인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부산도 지금 뭐 안 되고 강원도도 만만치 않고 뭐 충청도 만만치 않고 대구 경북은 아예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탄핵이 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이제 1년차 지방선거인데 민주당의 지금 전체적인 지금 판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인물 면에서의 조금 열악점이 현재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정부가 이제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로 탄핵 이후에 급박하게 출범하긴 했지만 도드라지는 인물들이 과연 보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게 있고 국민들이 인식하기에 이전에 박근혜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 이렇게 걸었던 기대하고 현재의 기대치가 좀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지지율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80%대를 계속 유지하는 방식으로 갔었고 지금은 60%대에서 7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국민들은 이미 후차적으로 경험한 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지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기대치만큼 그걸 소구해내지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미 성교육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되는데 과연 나태하게 그냥 우리가 이번에도 다 할 수 있겠다라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보면 확실히 만만치 않다라는 거는 느낌이 오시죠? 예, 만만치 않은 건 분명한 것이 예전에 우리가 2017년도, 2018년도 문재인 정부 때 촛불 혁명 때하고 요번에 우리 빛의 혁명 때를 보면은
대통령님의 그 지지율뿐이 아니라 사실은 저들의 그 방어가 만만치 않은 걸 우리가 경험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굉장히 좀 정교하게 각 지역별로 지역의 그 판세나 지역의 성향을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맞는 후보를 전략적으로 내세워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이 사활을 걸고 정말 정교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즉 국민이 바라보는 열망하는 지방선거의 완승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초조한 심정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에서도 지금 빨리 기존의 어떤 지방선거보다도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미리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동의를 하지만 지금 이제 더 큰 문제는 내란이 종식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지율에서의 그 특히 서울 같은 경우 민주당 후보군들의 그 답보 상태가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는 내란의 조속한 종식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그 조희대 사법부에 그 영장을 다 기각하고 지금 내란 종식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께 와닿는 이 내란 종식의 그 체감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기대치도 낮아지고 있다. 저는 지금 전략도 중요하지만 내란을 어떻게 빨리 종식시킬 거냐. 그러면서 얼마 전에 법사위에서 통과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같은 이런 개혁 입법을 속도감 있게 빨리 나가야 됩니다. 이건 지방선거 전에 빨리 성과가 나야지 이제 제가 봤을 때 그게 제대로 된 지방선거의 전략이지 저는 이게 최우선 순위로 하고 내란 종식에 일단은 당분간은 더 사활을 걸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선거 구도에서 이걸 적정하게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순실과 뭐 박근혜 이런 이제 국정농단과 결이 다르게 이번 되게 복잡하고 지금 또 이 탄핵 국면이 되게 길어졌던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민 일부에서는 피로감도 있고 또 저쪽 국민의힘 측에서도 내부를 정비하고 반격을 노리는 충분한 시간도 있었다. 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란 종식론만 갖고는 되질 않는다. 이걸 계속 끌고 나갔을 때 과연 지방선거가 유리할 것인가 이 지점도 짚어봐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내란 종식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밑바탕이 깔려 있지만 지방선거를 내란 종식 선거로 가자. 그런데 정권 출범해서 집권 여당이 되어서 이것만 가지고 지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어야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과만 가지고 그러면 되느냐 이것도 아니고 치밀하게 저는 전략 전술이 수립돼야 한다는 일부에서 나온 우려 중에 하나는 우리 후보들이 지금 이미 너무 난립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네. 당연지사로 우리가 먹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그 우세론에 취해 있다라는 걸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일부 국민들은 그걸 자중 질환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알다시피 정치인이 고개를 드는 순간 국민들은 심판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지점도 정교하게 세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세 분 말씀은 어쨌든 이제 민주당이 완성했다는 것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5개는 무조건 가져와야 된다. 대구 경북 빼고는 다 이겨야 한다는 것이 이제 완성의 조건이고 그러면 국힘 쪽으로 이제 좀 가보면 물론 시청자 여러분 잠시 후에 저희들이 지역별로 어떤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판세 분석도 함께 해드릴 텐데요. 자, 국힘 쪽에서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를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최소의 조건은 무엇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윤 어게인이란 그 다시 이제 중도 확장이 아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의 저런 극우와의 이런 뭐랄까 좀 극우 성향에 너무 지금 전도돼 있고 본인의 이제 지지층만을 강성 지지층만을 보고 가는 이런 그 최근의 행태 때문에 저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그 전망이 아주 어둡다 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서울과 부산 이 두 군데를 차지하면 그래도 지금 이런 판에서 굉장히 선방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장만 이기면 국힘은 어쨌든 방어선을 확실하게 쳤다라고 확실히 쳤고 또 부산시장까지 가고 대구, 경북 일단 요 정도 전략적 요충지 요게 최소 조건이 아닐까 국힘이 생각하는 이번 지방선거. 적어도 이제 4개의 광역 단체장을 먹게 되면 본인들이 승리했다라고 자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장동혁 비대위 체제 윤 어게인으로 지방선거까지 가겠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제가 취재해본 내용은 저 장동혁 체제 못 간다라는 또 의견도 엄청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에 굉장히 급하게 지금 퍼져 있죠. 예. 사실은 지금 최고위원들의 면모를 보면
지금 현재 양양자 최고위원이 굉장히 강하게 그 집회장에서 장동혁 대표의 그 윤어게인 행태를 비판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면면을 보면 장제원 그다음에 그 원내대표 누구죠? 송원석이가 또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계엄 관련돼서. 이게 보면은 4명이면 이제 무너지는데 이렇게 숫자를 세 보면은 신동욱 최고위원하고 뭐 김민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이 한 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신동욱 의원이 어떤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방송 나와서 보면은 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하고 윤과의 결별을 지금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급하게 어느 순간 갑자기 장동혁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 이대로 지방선거를 이기기 어렵겠다는 판단, 특히나 부산과 서울에서 오세훈과 그다음에 그 박형준 부산시장의 요구들이 바깥에서 강하게 오면 이것이 비대위 체계로 급하게 전환될 가능성도 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도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그 계엄에 대한 사과를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거부했고 반면에 송원석 원내대표는 또 공개 사과를 했고요. 또 25명 정도도 공개 사과문을 냈고 또 친한계로 또 분류되는 의원들까지 하면 얼추 40여 명 정도가 그렇다고 사과문을 냈는데 이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권영진 의원인데 TK 의원이지 않습니까? 이분도 지금 계엄에 대해 사과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지금 최대 텃밭인 TK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최소 지금 이 사과문에 같이 입장을 같이 한 공개적으로 같이 한 이 40여 명의 의원들은 이미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장동혁 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보면서 그 헤어질 결심을 하고 이제 새로운 비대위 체제에 대한 이 초창기 작업에 이미 착수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도 실제로 비대위 체제로 간다면 굉장히 중도 확장 노선을 전략 전술적 측면에서 국힘이 취할 것이고 또 거기에서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제가 아마 취재를 좀 해보면 뭐 한동훈이 복귀한다거나 뭐 이준석이 합당한다 이런 일은 안 생길 것 같고요. 오히려 친한계를 중심으로 지방선거 못 치르기 때문에 윤석열과 결별한 상태에서 친윤계가 친한계가 아닙니다. 친윤계가 윤석열과 결별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당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도 확장 노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 이제 우리가 표현하면 교묘한 것이고 또 그쪽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면은 중도 확장 노선까지 가져가면 현역 단체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대로 해볼 만하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항상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보수 정당이 이 비대위 체제를 잘 이용해서 선거 전략 면에서 우위를 점했던 적이 뭐 몇 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략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이분들은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성향을 보일 가능성도 있긴 있다라고 보이는데 저는 또 이 한편에서 과연 비대위가 과연 제대로 될까라고 싶은 게 장동혁의 강성주의가 지금 먹히고 있는 면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당 대표로서 당을 지금 장악하고 있고 친한계를 몰아내고 있는 판구가 아닙니까? 근데 친한계조차도 지금 현재로서는 분당이라든지 내부에서 더 이상 본인들이 저항을 하기에는 새도 부족하고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우리 몇몇 뭐 한동훈을 뭐 출마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조건만 적당히 타협이 된다면 안에서 지금 같이 싸울 준비를 또 하는 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도 듭니다. 이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 항상 그 윤어게인 그 사람들은 말이 많고 굉장히 강성이지 않습니까? 집회에도 굉장히 막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장동혁 입장에서는 중도층은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이게 지지율이 중도층으로 충분히 올라갈까? 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럼 장동혁 입장에서는 이게 뚜렷하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는 중도층 표를 위해서 내가 윤과의 결별을 하고 강성 지지층을 포기해? 그럼 나는 뭐가 되지? 아니 지방선거보다는 자기가 더 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버티고 있는데 지금 계속 비대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돌고 그걸 또 장동혁이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장동혁도 거기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비대위가 전환되는 마지막 타협점에서 스스로가 다시 또 180도를 변할 수 있는 장동혁 스스로가 그 비대위를 요구하는 그 파벌의 계파의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제 국민의 힘이 돌아간다면 그런 논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12월 5일자 갤럽 그 정당 지지율을 봐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43%고 국민의힘이 22%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도와는 지금 척을 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형국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장동혁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이거는 본인은 지금 취해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결국 국면 전환이 와서 본인 대선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내부에서 어떤 다른 세력들이 이걸 몰아내야 되는데 그럴 동력이 친한계 정도의 그룹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힘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라는. 뭐 저도 좀 보태드리면 뭐 지난해는 뭐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데 이번에 25명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재련 그리고 당을 뭐 재창당 수준으로 쇄신하자라고 하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거기에는 지금 뭐 비상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친한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다고요. 이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김재섭, 김용태 젊은 의원들이 주도했는데 여기는 신성범 의원도 들어가 있고 동아일보 기자 출신 박정훈 의원도 있고 정영은욱 의원이라고 부산에 있는 그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우재준 지금 최고위원도 들어 있고 뭐 안철수 뭐 이런 저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친한계가 없다라는 것은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된다는 쪽이고요. 그럼 친한계가 한 10명 정도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합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지금 그 장동혁 체제에 대한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정서, 국회의원 정서다라고 이제 보고 당장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지금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욕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충남도지사 김태현 같은 경우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김진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나왔을 때는 아까 최고위원 지금 그 당대표 원내대표 포함해서 총 8명이 최고위원 6명이 있거든요. 그중에 4명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이름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 사퇴할 가능성이 없죠. 가장 극우적 지금 발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김재원 의원 저는 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오히려 김재원 의원은 강력하게 지금 뭐 극우적 발언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 장동혁 체제를 유지하는 쪽이다라고 이제 두 사람을 빼고 보면 정책위의장 하시는 김도읍 의원이 지금 이제 그리고 우재준 의원은 이미 대구 북구 출신인데 이번에 그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습니다. 양양자 의원은 아예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게 TV조선 앵커 출신인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라는 것인데 그러면 3명 정도는 이미 자 사퇴할 수도 있다. 한 명만 더 못하면 그냥 원ton 원치 않던 비대위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안이 뭐냐면 사무총장에 대해서 지금 자 여러 의원들이 야 그만둬 뭐 이렇게 하는 거 정책위의장 그만둬 이러면서 주요 당직자들이 국회의원 출신 당직 그만둬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물당 대표가 되는 것은 아무리 본인이 견딘다고 하더라도 끌고 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내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 현재 국힘이 비대위로 간다는 전제하에 선거 전략과 전술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이제 말씀이 좀 꼭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그 정도 지금 막 내란 종식하고 그러고 개혁 입법해야 되죠. 특히 사법부 개혁 문제 막 이렇게 현안들이 걸려 있는데 이런 정도로 전제를 깔고 민주당이 당 내에서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내란 종식에 저희가 그 지방선거 중요하지만 내란 종식이 이제 지금 막바지잖아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 이제 동력을 좀 잃어가고 있는데 이런 그 사법부의 이런 문제 때문에 일단 여기에 현재까지는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인데 서울을 예를 들면 지금 이미 후보군들이 아까 그 우리 박창진 대변인께서는 이 후보군이 난립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후보군들이 전 난립이 아니라 인물이 넘쳐난다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물론의 또 측면에서 보면 지금 건강하게 오히려 지금 지방선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면에서 좀 인물론적인 그 선거가 또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국힘이 비대위로 갔을 때 민주당은 어떻게 준비할 거냐 저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내란에 뭔가 이렇게 끝맺음이 없이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좀 명분이 약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적어도 연초까지는 1월까지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2월 달부터는 예비 후보 등록 기간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전략과 선거 이제 운동이 시작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진단해 봅니다. 자, 지역별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실제로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 안 된다라는 것에서 짧게 좀 전망해 줘. 나경원, 윤의견 외치면서 나경원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봅니까? 제가 보기엔 오세훈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세훈 된다라고 예. 보시는 거고. 그러면 지금 오세훈과 맞서는 지금 민주당 후보군 이제 인물이 풍부하다는 것과 오히려 도드라진 후보가 없다는 것 이제 그 사이에서 뭐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만약 나오면 대항할 만한 카드가 확실히 민주당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현재 후보군들 중에서 한 사람을 정해서 맞불을 놓는다. 만약 그게 어렵다면 외부의 영입도 할 수 있다. 이제 이 말은 전략 공천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다양한 상상력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뉴스토마토에서도 여러 뭐 이제 앞으로 다가올 국정 운영과 또 지선과 관련된 여론 조사를 했는데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바라보는 중도의 입장도 상당히 보수적이거든요. 뭐에 나오냐면 지금 당청 간에 대립이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더 책임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진보층에서는 당연히 뭐 정부가 아니라 당이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는데 중도도 똑같이 가고 있단 말이죠. 당이 문제가 있다 지금. 네, 이렇게 보고 예.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도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금 전략을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란 종식이라는 것보다는 더 큰 어떤 공약이라 그럴까요? 정책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민생의 문제, 국민 전체, 국가 전체에 대한 문제를 이제 바라보는 시각으로 전환되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우리 후보들이 만약에 거기에 미흡하다, 내란 종식이라든지 지금 천명성만 갖고 다룰 수 있는 문제인가, 행정가라는 측면에서의 서울시장의 역할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다양한 상상력을 지금 필요로 하는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또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김민석 총리라든지 강훈식 비서실장에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회자되고 있다. 제 생각에는 이제 큰 전략, 당 전체 전략을 보면은 이제 당이 종합특검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3대 종합특검. 그다음에 내란 재판부까지 해서 내란은 한 부분으로 내란 종식 한 부분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지금 외교나 민생 경제의 성과들이 꽤 되거든요. 그걸 뒷받침하는 것들, 행정적인 것들도 같이 가야 됩니다. 아까 박 대변인께서 얘기하셨듯이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저희 당의 후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시 효과를 줘요. 오세훈은 되게 높고 우리 당 후보는 낮은 걸로 보이지만 사실 여론조사 나온 것들을 보면 우리 당 후보들 합치면은 더 이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리한 판이 아니에요. 다만 공정한 그리고 다이내믹한 경선을 통해서 행정적인 요소 그다음에 민생과 경제 뒷받침할 수 있는 서울시장은 차기 대통령감으로 보잖아요. 국민들은. 그 정도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다면 오세훈을 저는 이길 수 있고 다만 서울이 굉장히 보수화가 됐잖아요. 예전보다. 즉 서울의 많은 인구 노령이 높아지고 젊은 분들이 경기도로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좀 보수화됐으니까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저희가 지금 봐야 된다. 최근에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좀 뜨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장 나오시는 우리 후보분들 되게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전현희, 박주민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박홍근 뭐 다 훌륭하신 분들 이분들이 내란 종식이란 한 손을 가지고 또 한 가지는 경제와 민생, 서울시 행정을 책임질 수 있던 역량이 있다는 것들을 지금 빨리 보여주면 충분히 우리 경선에서 이긴 사람이 오세훈을 꺾을 수 있다. 저는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전략과 공약에 있어서의 지점을 저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여론 조사를 보면 대통령실이 더 큰 파일을 가져가는 주도권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이제 대체적인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걸 보자면 내란 종식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입법부에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로 기본값이 되는 것이고 그 상위의 단계로 이번 이제 지선을 바라본다는 거죠. 이전에 총선이나 대선급의 어떤 공약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제 뭐 외부 영입이든 전략 공천이든 지금 현재 당내 주자들이 이제 제대로 경선하면 충분히 이제 싸워볼 만하다라는 것까지는 일단 의견으로 보고
경기도로 좀 가면서 제가 이인하 박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여론조사가 이제 경기일보에서 하나 나왔던데 의외로 민주당의 김동연 현 지사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추미애 지금 법사위원장이 출마하려고 마음의 결심은 한 것 같고 일단 선언을 하죠. 한준호 의원, 김병주 의원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의외로 지금 김동연 지사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서 뭐 친명도 아니고 그냥 뭐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이거 원래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훨씬 앞설 것이다라고 했던 일반의 예상은 좀 깨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언론에 여러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이 여론조사는 그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대중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표심이 정확히 반영되기는 좀 한계가 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선거는 당내 경선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의 표심이 중요한데 그게 제대로 반영될 수는 없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나 서울이나 보면 예를 들면 서울의 전현희 최고나 뭐 경기도 추미애 그 법사위원장 그리고 김병주 최고, 한준호 최고가 그 행정하신 분들에 비해서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까지 이분들의 면면을 보면 내란 종식에 앞장섰던 분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강경한 발언이 좀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중도에 좀 확산되기까지는 조금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선당무사를 해왔던 분들이죠. 네,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는 선거 모드로 바뀌어서 중도적 발언을 하고 정책적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이런 부분도 또 많이 중도 확장성이 또 커지고 하면 또 판이 또 달라지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 경기도의 특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기도는 워낙 큽니다. 예. 그리고 또 가운데에 서울이 껴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동서남북이 사실은 그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교류가 활발하게 좀 어려운 좀 권역별의 그 정서가 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거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연의 역할을 했고 또 워낙 인지도가 높고 대통령 선거에도 나왔단 말이에요. 인지도가 워낙 높은 데서 유리한 데에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높게 나오는 건 맞고요. 다만 지금 동서남북으로 보면 추미애 후보가 생각보다 왜 영향을 못 미치냐. 경기도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경기도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사실은 약간 좀 동남쪽에 계시거든요. 지역구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동서쪽이죠. 예. 네. 수원, 용인, 화성 요 인근에만 인구가 500만이 몰려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인주도나 여기에 충분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영향을 보여주기 어려운 거고 반면에 지금 갑자기 그 상승세를 타고 있는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 경기 북부에서는 제일 큰 도시거든요. 그래서 경기 북부는 고향에서 인지도를 쌓으면은 최고위원 통해서도 인지도를 쌓았기 때문에 인지도가 많은 가운데 최고위원 선거하면서 경기도 남부를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 남부에 있는 여러 의원들과 그리고 당원들과의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승세인 거고 김병주 의원이 잠시 좀 생각보다 주춤한 거는 아무래도 지난번에 캄보디아 그 건의 영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요. 요거는 본격적으로 이제 계속 되려면은 아무래도 경기도민들은 지금 대부분 젊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많지는 않다. 네. 본격적으로 경선이 국민에 들어가려면 한 2월은 돼야 본격적으로 지금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되지 않을까 그 본선 결과만 놓고 보면 여든 야든 무조건 경기 남부 지역에 베이스를 둔 분들이 다 당선이 됐거든요. 북부 지역에서는 한 명도 현재까지는 맞습니다. 당선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선 결과만 놓고 보면 또 맞는 말씀이긴 한데 아까 저는 그 당원의 지형이 되게 중요하다. 일단 그 당내 경선에서 키를 잡고 있는 우리 그 민주당 권리당원들에게 이번 그럼 그 이재명 정부의 탄생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고 또 이 내란 종식에 누가 얼마나 앞장서냐 이런 부분이 반드시 반영이 저는 크게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약진하지 않겠냐 최고위원 출신들이 예, 결국은. 예, 근데 두 분의 말씀은 지금 이제 당내 경선을
중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김동연 현 지사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동연 현 지사의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못 된다 그러면 무소속으로 또 본인은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발언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당내 김동연 지사가 그런 걸림돌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할 만큼 김 지사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 만약에 이제 우리가 동시에 우리 후보가 있고 김동연 후보가 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건 맞는 거죠. 경선을 하면 거기 한 소쿠리에 다 들어가서 아니. 경쟁하는 거 아닌가요? 경기도지사로 예. 출마를 하신다는 무소속으로 김동연 후보. 아니 그 아니 경선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출마를 합니까? 본인이 경선에 안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저기 설마 그런 일이 그 있어요. 경기도 일부에 좀 강성 당원들 사이에 그런 소문이 약간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라이벌이었던 김동연 지사를 컷오프 시킬 거다 아예 무조건 그런 나간다는 설이 있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후보에 대한 다양한 이 셈법들을 국민들도 얘기를 하고 그 주변에서도 얘기하는 거는 행정 능력에 있어서의 우수성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를 품어 안을 수 있는 후보 선정이 되게 중요한 민주당 저는 민주당원들의 생각 말고 지금 경기도민들은 지금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김동연 지사에 대한 만족도 뭐 경기도에서 이제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우리 그 김민주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윈디 컨설팅이라는 아주 우리나라에 이제 관록 있는 전문 정치 컨설팅 회사에서 대표 부대표까지 하셨으니까 지금 경기도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지금 일부 당원들은 좀 불만족할 수 있겠으나 예. 최근에 여론조사가 한 3군데에 나온 것들 종합해 보면 꽤 경기도민이 김동연 지사에 대한 도정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라고 예.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효과가 사실은 이재명 정부 탄생을 하면서 같이 그게 시너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즉 중앙 정부 이재명 정부가 한 성과들이 그대로 경기도에 내려오는 효과를 좀 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도정 만족도는 높은 편인데 다만 지금 그 행정감사에서 이번에 그 좀 사건이 있었어요. 그 국민의힘하고 굉장히 좀 마찰을 하면서 그 행정감사 경기도 행정감사를 보이콧하는 경기도 그 정무직 비서실장부터 해서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이것도 김동연 지사가 지나치게 중도적이고 당성이 없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부러 지금 국민의힘과의 마찰을 유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 좀 전에 우리 박정진 대변인이 얘기했던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 좀 비판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 일종의 썰을 택배인 것처럼 퍼뜨려 가지고 아예 궁지로 몰아넣자 이렇게 생각을 할 최근까지 수도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김동연 지사의 어떤 당 충성도라든지 이런 뭐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사람인가라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다 현재까지. 그 되게 강성 발언이었는데 이게 근데 현행 공직선거법상 보면 만약에 경선에 컷오프가 되면 그럼 법적으로 뭐 탈당을 해서 출마 예, 나갈 수 가능한데 있죠. 이 경선에 들어온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낙마하면 출마 자체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선 현행 과정에서 법상. 이제 타오를 던져버리면 또 이제 출마를 할 수는 있죠. 뭐 그렇죠. 그 예. 경선에 출마 경선 안 할 자체가 수도 있고. 불공정하다라고 근데 할 수는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김동연 지사가, 이게 예. 뿌리 깊은 건데 불신. 예를 들어서 사실 이런 뭐 제가 이런 말씀 그냥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김동연 지사 캠프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김동연 지사가 서울을 출마를 고민하다가 경기도지사로 내려오면서 갑자기 지사가 됐지 않습니까? 몇 개월 만에. 근데 사실 그 도움을 최대에 준 거는 뭐 외람되지만 뭐 이재명 대표죠. 예, 대표가 많은 사람, 훌륭한 분들을 보냈어요. 예. 이름 알만한 분들을 꽤 많이 보냈습니다. 땅에서 사활을 걸고 그 경기지사 예. 선거를 이겨야 되니까. 뭐 그렇게. 심지어는 조정식, 염태영, 안민석처럼 그래도 오랫동안 관계가 대통령하고 있었음에 불구하고 꼭 이겨야 된다는 심정으로 자기의 채찍근들을 김동연 지사 캠프에 보냈는데
근데 지사께서 이제 지사가 된 다음에 저는 최소한 그래도 꽤 많은 숫자를 경기도에 그때 다 뭐 정권도 뺏기고 그걸 갈 데도 없었잖아요. 영입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영입을 좀 많이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서운감들이 이제 퍼지다 보니 지금까지도 그런 소문이 좀 나고 있는 아니, 거죠.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서운함으로 불구하고 얘기하신 거고 네. 본인 세력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측면도 근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출마는 조금 많이 네, 그런 많이 거는 나가요. 안될 왜냐하면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네. 민주당에도 타격이 오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런 판단은 안 하시지 않을까 저는 예. 해서는 안 기대합니다. 되죠. 그렇죠. 해서는 안 안 하실 되는 거 거고 같아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예. 다양한 이제 변수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 네. 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가 뭐 어느 정도 정확하다, 뭐 공정하다, 맞다, 안 맞다 이런 거까지 또 따져버리면 너무 이제 이야기가 좀 이렇게 분산되니까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로는 김동연 지사가 지금 앞서고 있고 거기에서 추격하고 또는 경쟁하겠다는 분들이 더 약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정도 하고요. 네. 약간 팁으로 인천 계양과 관련된 지금 이제 그 보궐선거 이야기를 좀 하고 이제 다른 지방으로 예,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구니까 6월달에 이제 지방선거 때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해야 된단 말이죠. 현재 나오고 있는 후보분들은 누가 있습니까? 일단 뭐 국힘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겠죠. 원희룡 전 네. 장관이 이미 뛰고 있다는 건 익히 알려진 네. 바고요.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뭐 김남준 지금 이제 대통령 대변인 용산에 계시는 김남준 대변인 그리고 또 송영길 전 대표 이런 분들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 는 원래 본인 또 지역구이기도 했고 이런 분들이 이제 현재 거론은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 김남준 대변인이나 뭐 송영길 대표 이런 분들까지 가세하게 되면 이제 좀 판이 많이 커지는 거죠. 많이 네. 커지고 뭔가 좀 이쪽에 선거판 전체 집중도가 너무 이쪽에 또 집중돼서 커버리지 않겠냐. 좀 이런 좀 그러니까 그게 뭐 이제 걱정까지는 지금 말한- 아닌데 네. 이게 우리 이전에 윤석열 때 강서구의 김태우를 네. 이게 이제 공천 함으로 인해서 정권 심판론이 생겼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급을 키우게 되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리고 또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대통령실 대통령의 측근 중에 한 분이 지금 갑자기 거론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개항을 준비하고 있는 또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인천에도 많이 있겠죠. 원래 네. 지역에 네. 털을 아니, 닦으신 또 분들이 훌륭하신 있죠. 네. 변호사 출신의 민변 출신의 또 변호사도 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또 인천은 또 인천에 우리 저 대학교 때 당구초 때 인천 사람하고 치지 말라고 예, 인천만의 또 정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대통령께서도 개항 출마하실 때 굉장히 곤란 겪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좀 잘 봐야 된다. 왜냐면은 맨 처음에 또 송영길 뭐 대표, 서남당 대표. 예, 서남무당 대표시긴 한데 또 그분을 또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그분의 또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거를 그냥 무리하게 대통령님의 측근분이 그냥 여기에 내려와서 꽂히는 형태로 했을 경우 지금 반대편의 원희룡이나 뭐 누구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한동훈도 뭐 예. 그만이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마치 이 대결이 대통령과 뭐 이게 좀 판이 너무 커져요. 예. 그래서 이것에 혹시라도 전체적인 전국 지방선거의 영향도 좀 미치는 게 좀 우려가 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자 이제 이 문제와 함께 같이 그냥 좀 다뤄보겠습니다. 강훈지 비서실장이 이제 원래는 충남도지사로 출마하지 않겠느냐라는 예, 저도 그렇게 것이 봤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이제 전제가 좀 있습니다. 국무총리 김인석 총리는 뭐 서울시장 출마를 아예 안 할 거니까 원래부터 계획이 없었고 지금도 계획이 전혀 요청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누가 출마를 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강훈지 카드가 지금 나와서 강훈지 비서실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일단 군부를 짚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여론이 올라오는 것인지 저는 일단 판단은 이제 유보를 하고 강훈지 비서실장이 만약 서울시장에 출마를 한다라고 하는 이 카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을 해석을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서울은 지금 그 인물이 난립이 아니라 오히려 풍부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건강한 이 경쟁 관계가 유지된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강훈식 비서실장님께서 나오시는 거 뭐 본인의 이제 자유시고 또 좋은 또 카드기도 한데 문제는 그 개항을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서울이 어떻게든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핵심 지역인데
혹시라도 또 그 대통령님에 대한 뭔가 이렇게 평가 성격의 또 선거로 또 변질되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이 조금 되긴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인하 박사님 지금 이야기할 때 왜 님자를 왜 그렇게 많이 붙여요? 지금 갑자기 대화하는 중에 강훈식 비서실장 이렇게 해서 언론에서는 일반적인 용어를 써도 되는데 대통령님께서라고 뭐 굳이 대통령께서 정도 하셔도 될 것 저는 같은데 사실 굉장히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강훈식 실장님이 차라리 원래 본인의 지역구도 충남이셨잖아요. 충남은 제가 좀 납득이 가는데 서울시장은 너무 지나치게 그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그게 더 좀 강해 보인다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저희가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께서 그 화려한 전적을 가졌는데 불구하고 서울시장 나갔다가 오히려 그 모르죠? 그 일부러 이 선택을 당했어요. 즉 전체적인 평균 투표율보다 송 대표님이 서울시장 후보에서 더 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는 이제 구청장의 명분이 없는 게 되는 총득표 거죠. 예. 수와 시장의 득표수가 같아야 되는데 성향이 같다 보면 그 말은 뭐냐면 저 아까도 얘기했듯 서울시는 이미 굉장히 좀 보수화됐다고 봐야 돼요. 이번에 대선에서 우리 간신히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 시민의 정서를 좀 잘 보자 이거예요. 잘 보자. 서울의 지역구를 가지고 서울에서 뛰어난 게 의정활동하고 행정활동했던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여기에 중앙의 이름만 가지고 일부에서 그 언론에서 벌충인 거 가지고 이걸 했다? 저는 오히려 경쟁력이 좋지 않을 거다 생각보다. 오히려 강훈식 실장님이 충남지사로는 제가 딱 뭐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장으로는 조금 안 맞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아니 충남지사도 저희가 이번에는 반드시 탈환을 해야 될 맞습니다. 때가 있어요. 예, 예. 특히 김태흠 지사의 또 여러 또 구설도 있었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도 경쟁자분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지금 거론되는 분들만 해도 뭐 문진석 또 박수현. 계시고, 박수현 또 대변인 계시고 또 박정현 의원, 복기왕, 어기구 뭐 이런 분들 언론에 거론되는 분들 거기다 양성조 전 지사도 뭐 예, 완전 양성조 준비하고 계시죠. 칼을 갈고 그렇죠. 있다 그러던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김태흠 지사를 현재 인물들로 꺾기가 어렵다면 그럼 강훈식 비서실장은 당연히 충남지사를 해서 우리 탈환하는데 이 기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니 근데 생각을 서울에 출마한 분들은 누가 되더라도 예. 인물이 풍부하니까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충남에는 인물이 그렇게 많은데도 끊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뭐 지형상으로 강훈식 네.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거물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네. 최측근이고. 근데 지금 충남이 서울보다는 더 솔직히 민주당한테는 쉽지 않은 지역이고 예. 이런 면에서는 이런 큰 인물들이 또 나가는 게 또 김태흠 지사를 또 꺾게 이게 이제 메시지 전하는 어떤 그 메시지를 읽고 대중들이나 언론들이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특이한 점이 이번에 이제 뭐 미국 상호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국면에서 강훈식 실장이 외교 전선 최정선에 이제 드러나기도 했고 또 뭐 해외 순방을 따라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의도한 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어서 자꾸 회자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충남지사는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박수현 대변인님도 좋은 카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기는 카드가 무엇인지는 이제 당 차원에서 전략 수립 때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 전략 수립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후보 전략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구도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뭐 역량이 출중한 강훈식 실장 그리고 김남준 대변인 뭐 흠잡을 데 없는 분이지만 이제 이게 정치라는 것이 일종의 혼자서 나와서 칼싸움하는 게 아니고 집단이 패싸움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이게 이제 전체적인 구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한 번쯤 생각해야 할 시간이 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부산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부산으로는 지금 부산으로 가면 이제 전재수. 박형준 이제 국민의힘 부산시장과 이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이제 맞붙는 걸로 거의 정리가 되는 국면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만 하다 안 하다 이런 건데 부산의 지금 현안 중에 하나는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에 그러면 선수를 띄워야 하는데 보궐선거에 내세울 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뭐 부산에도 출마할 사람 엄청 많은데 과연 국민의힘 후보를 이겨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생겨서 그 제가 PK 출신인데 전재수 의원님은 전재수였기 때문에 당선이 됐다라는 게 지역의 민심입니다. 그래서 당을 보고 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전재수라는 인물의 활동
역량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과이기 때문에 이걸 대체할 인물이 과연 있는가라고 했을 때 현재 이제 좀 안 보인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오히려 이곳에서도 지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어떤 일이 나오고 있냐면 지금 한동훈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국 대표가 이제 출마를 할 수도 있다라는 설이 나오고 있고 한동훈 씨가 지난번 복귀를 해보자면 2달 전인가요? 거제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배달 행보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이 PK 지역에 대한 뭔가 진단을 해본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여기는 어쩌면 전략공천처럼 중요한 인물, 파급력 있는 인물을 여기에다가 좀 꽂을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부산 북구갑 지역구는요. 전재수 의원이 정말로 가족 간의 배우자도 죽기 살기로 선거 운동을 해서 진짜 어려운 지역구인데 겨우겨우 이렇게 당선이 되는데 그 원래 이제 경남 어령의 고향이었거든요. 거기에 집성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집안 사람들이 다 특정한 시기에 부산 북구로 이사를 왔어. 그나마 그 지역의 토대가 매우 깊고 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겨우 이긴 지역구인데 이제 이번에 선수가 바뀌면 과연 이길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서 뭐 그 이야기는 부산에서 제가 들었는데 부산에서 출마하실 분들 지금부터 역량 키워서 뭐 본인이 대신 그 자리에서 이제 선수로 뛰고 이겨도 뭐 저는 무방하다고 보지만 어쨌든 이제 부산은 전재수 의원이 빠진 지역구를 누가 채우느냐 그러면 이제 박형준 시장과 전재수 장관 간에 이제 경쟁이 되면 과연 이제 부산에서 이길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은 또 이제 부산은 울산과 경남이 같이 연동이 되고 대구도 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경남 쪽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경수 지사하고 개인적으로 잘 아십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고요. 예전에 모셨던 의원님이 계셔서 네. 전당대회 때문에 경남지사 시절에 그 지사실을 한 2번 정도 간 거는 같습니다. 예. 2번 정도는 가서 인사드렸고 근데 이게 얼굴을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몇 번 한 인사는 한 10번 가까이 드린 것 같은데. 예.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지금 경경지사가 지방시대 위원장을 마치고 출마를 하게 되면 해볼 만한 지역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참 관운이라는 건 좀 타고나는 것인가 대통령과 경쟁했지만 대통령이 지방시대 위원장을 딱 맡기고 친문 색깔을 좀 탈취해가면서 친명적으로 와서 친문의 강점과 친명의 강점을 동시에 가진 거의 유일한 후보처럼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 대선에도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또 열심히 뛰셨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경남은 또 전통적으로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향수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은 경남이고 예. 거기에 어떻게 보면 약간 김경수 재단 그 거기에 적자라는 이미지가 이미 각인이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우리 예. 당원들도요. 당원들도 뭐 친명이건 뭐 친문이건 이런 거 가릴 거 없이 김경수 자체를 또 따르고 믿고 신뢰하는 당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남 지역에는. 그때 이제 경남지사 하실 때도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생각도 하고 많은 분이 따르고 있어서 요번에는 아주 그 제가 아는 몇 분 그 당원분들 봤더니 아주 각오가 장난 아닙니다. 요번에는 그래요? 그냥 예, 장난 아닙니다. 뭐 이긴다. 거의 이겼다. 뭐 그 분위기도.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김경수 후보가 경남지사가 되면 네. 뭐 이제 경남에서 다시 대선 후보 나오겠는데라고 하는 것이 은연중에 확산이 되어서 좀 더 이렇게 좀 에너지를 활력을 부드시게 좀 집적시키는 거 아니냐. 분위기가 서울보다 더 뜨겁습니다. 더 뜨겁습니다. 네. 참고로 김경수 전 지사는 지금 국가에서 녹을 먹고 있는 지방시대 위원장이고 아직까지 후보로 거론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내년 지방선거 때 경남지사로 출마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뭐 전략 전술을 수립한 사람이 A씨다 B씨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쨌든 경남이 의외로 판이 좋아서 이제 뭐 제가 이제 해볼만하다. 고향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당선될 때 이제 나왔던 거는 야 민주당 해봤자 뭐 실망감이 컸다 이런 거였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치 그 정의를 외치는 검사 출신의 이 정의로운 윤석열 우리가 밀어줘야지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내란 사태 이후에 벌어지는 걸 보면
실망이 큰 만큼 역시 그 우리가 속았네 여기에 대한 허탈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급수로 지금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참 측은지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감정까지 이제 복합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자, 경남지사가 지금 이제 박완수 지사장 네. 맹탱게이트에 연결돼 있고 뭐 저도 이런저런 취재하면서 막 그 고소 고발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싸웠던 적도 있는데 물론 측근을 통해서 싸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가 인기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중에 이제 김경수 지사가 출마하면 훨씬 더 이제 경쟁이 있을 것이다. 정치 라는 검찰 거고요. 뭐 이런 것과 또 관련돼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경남도당위원장이 지금 누군지 아십니까? 허성무 허성무 지금 창원 성산에 준비하고 지역구 계시고, 국회의원이고 창원시장 하셨죠. 창원시장 하셨죠. 창원 특례시장 100만 시장을 했던 분이 또 이제 창원 특례시장 출신의 국회의원이 도당위원장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분 다 사실 도지사로서 손색이 없지만 결국에 이제 도당위원장이 창원 특례시장 출신의 국회의원이고 김경수 지사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야 이번에 경남에서는 확실히 한번 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짧게 울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울산은 민주당에서 한 3분 정도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윈지 컨설팅 부대표 출신으로서 빨리 정리 좀 해주시죠. 거기 제가 알기로는 이선호 지금 청와대- 장치발전 비서관 예. 분이 옛날에 전 울산 예, 시당위원장 하셨죠. 예, 하고 행정 경험도 있으세요. 어디 울주가에서 예. 하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김상욱 의원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김상욱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한 분은 제가 두 분만 듣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송철호 전 아, 시장이 송철호. 다시 이제 이번에 다시 좀 무죄. 출사표를 던진다. 예, 그러니까 예. 인지도 조사를 하니까 울산 같은 경우는 송철호 전 시장이 가장 많이 나온다.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후보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냐. 경선으로 갈 경우에는 지금, 네. 실제로 당원들이나 시민들의 인지도로 봤을 때는 송철호 전 시장에 대해서 울산의 유일한 우리 당 국회의원이 원래는 김태선 의원 하나였다 김상욱 의원 맞잖아요. 네. 김태선 의원이 지역의 평판이 굉장히 좋습니다. 울산 출신이고 청와대 갔다 오고 경험도 많고 또 이번에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셨잖아요. 근데 이 김태선 의원이 사실은 저 송초로 그 울산시장 시절에 정무 비서관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송초로 카드가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좀 해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송초로 전 시장님께서 좀 연세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출마 의사가 좀 정확하게 타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자, 뭐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울산도 이게 교통정리가 좀 필요한 지역구고 이순호 지금 이제 자치발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울주군수 출신이에요. 맞습니다. 실제로 행정 경험도 있고 선출직이고 강력하게 자기의 울산을 이끌어가야 할 사람이다라고 돼 있는데 문제는 그 훌륭한 지금 캐리어에 비해서 인지도나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안 나오는 문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오는 것이죠. 그러게요. 김사국 의원도 이제 울산 남구니까 전통적으로 보수가 강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 그러면 김사국 의원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또 현실적인 문제가 예, 있고 아직까지는 송철호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와, 그 연세에 다시 시장 나온다면 이게 무슨 리턴 매치라고 하기도 그렇고 네. 이런저런 상황으로 봤을 때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울산은 생각보다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요.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대구를 굉장히 민주당에서는 불모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후보 한 사람이 아주 대단한 분이 지금 출사표를 던져야 한다고 강력한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 누굽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이십니까? 예. 그분이세요? 이름 밝혀주십시오. 예, 김부겸 전 총리님이신데 예. 송구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제 뭐 좀 어디 양평에서 좀 조용히 계신다고 하는데 송구하지만 한 번만 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면 안 되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구의 그 김부겸 총리님 그 선거할 때 가봤어요. 네. 대구 적진 한복판에서 그 정도의 세력을 갖고 많은 대구 시민의 사랑을 받는 정치인은 우리 당에서 당분간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현장을 봤거든요. 대구 그 현장에서. 그런데 항상 대구 시민들이 김부겸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 우리가 못 지켜줬다는 부채의식이 있는데 이 대구가 만약에 흔들리면 불경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
영남을 지금 흔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송구하지만 저는 이제 약간 고민해 보시면 안 네. 될까? 뭐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는 대구의 아성을 우리가 지금까지 깬 적은 없는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부분은 민주당은 대구는 그래도 인물론이다. 그런 맞습니다. 면에서 김부겸 총리에 대한 그 추대론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는 네. 이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리고 대구에서의 선전이 이 선거 과정, 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구에서의 선전과 여기에서 불꽃이 튀어준다면 이게 부울경에 분명히 긍정적 효과로 당연히 이어질 거다. 그 부울경도 이번에 정말로 힘든 선거가 되겠죠. 그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전 잘 될 거라고 확신하지만 그 과정에 대구에서 이렇게 불꽃이 튀어준다면 저는 충분히 부울경에도 긍정적 효과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추대로 플러스 저는 희생론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4선 이상 되신 우리 의원님들 중에 정말 역량 있으시고 그동안 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셨던 우리 의원님들은 한번 이런 이제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족적을 남기는 것은 흥지도나 지지도가 나와야 뭐 족적도 남길 수 있지 다선 중진이라고 뭐 간다고 되는 것은 아닌데 제가 그게 이제 선거판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클 것 같다. 자 그래서 이제 김부겸 총리가 만약에 대구시장에 출마를 했다. 대구에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구시장 국힘 후보가 되고 김부겸 총리가 민주당 후보가 되어서 붙었다라고 하면 무조건 김부겸이 이길 것이다라고 제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대구에는 지금 강력하게 조영 육선 국회의원입니다. 조영 의원이 이제 시장에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도 뭐 경쟁자가 만만치 않아요. 추경호 지금 원내대표도 나오겠다고 하죠. 또 윤재욱 의원도 있고 김상원 의원은 최근에 뭐 좀 출마를 좀 접는 분위기인데 거기도 뭐 사선 의원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아 또 이름 들어보셨죠. 박근혜 최측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부겸 총리가 만약에 출마를 해서 대구에서 당선이 되었다. 이러면 바로 대권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윈디 컨설팅 출신으로서 답변해 주세요. 대권까지. 가죠. 당연히 가죠. 네. 왜냐하면 김부겸 총리가 대권 후보로 거론된 거는 꽤 오래됐잖아요. 꽤 오래됐고 그만한 또 인물도 보기가 힘들다는 것도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말 그 부천에선가 어디서 국회의원 하는 거가 자기가 험지로 가겠다. 그 노무현 정신을 따라서 대구에 가서 그 험난한 정치 역정을 견디셨는데 아직도 경기도에서도 김부겸 총리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저는 자기 희생 정신이 있는 사람,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왜 좋아합니까? 자기 희생 정신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한번 또 자기 희생 정신으로 사실 쉽지 않은데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이긴다? 이분은 좀 파급력이 엄청 커지겠죠. 네, 이분은 후보가 되셔야죠. 대구시장- 후보감이 되셔야죠. 후보. 예, 대구시장 선거에서 김부겸 총리가 이겼다 이러면 불경도 다 이기고 그러면 전국의 17개 중에서 16개가 이기죠. 민주당이 될 민주당이, 수가 있을 정도로 지금 대구 선거가 전국 선거로 놓고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건 당연한 거고요. 저는 그 김부겸 총리가 이제 대구에서 만약 당선이 된다는 거는 대선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거는 네. 이제 가봐야 될 문제인데 민주당이 그 대한민국이 민주화된 이후에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 정당이 된다는 아주 그 뭐랄까 역사적 새로운 사건이 지평을 여는. 네. 역사적 사건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나오게 되면 후보가 된다면 우리 김부겸 총리 나가시면 좀 100% 이긴다 봅니다. 예. 뭐 다른 되게- 사람이 나오더라도 이번에 뭐 굉장히 격돌이 뭐 그냥 대단할 것 같아요.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가 만약에 이제 시장 출마하면 그렇게 될 것 같고 강원도도 잠깐 살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두 분이신데 두 분이 다 이광재 전 지사와 우상호 정무수석이 지금 뛰고 있는데 여론조사는 해보니까 우수석이 대통령실 들어갈 때는 무조건 강원도지사 가기 위해서 일종의 수석이다 그랬는데 정거장이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러게 강원도가- 이광재 위원장께서 너무 많이 나오던데요 높게. 지금 현직 지사보다도 더 경쟁력이 예, 나오죠. 예, 여론조사를 그렇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수석은 지금 강원도지사 인생 말년에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결심하고 있는데 전략공천 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경선을 어려운 하셔야 되겠죠.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래도 이제 지사 생각을 갖고 들어가신 걸로 다수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결국 경선에 도전하시지 않을까. 예. 우상호 수석께서도. 그또 진검승부가 펼쳐지면 근데 이제 불리한 측면은 있겠죠.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인지도는 훨씬 싸신 게 있고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인상은 확실히 굳어졌고 반면에 이광재 전 지사는 강원도에서 지금 이제 계속 다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장단점이 서로 확연한 장단점이 있는데 경선을 붙으면 강원도 전체 그 민주당의 흥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컨벤션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제가 이런 말을 네. 그러게 했는데 우상호 수석께서 이 경선에 약하시잖아요. 경선에 약하시잖아요. 오늘 위헌 방송인가? 아니 그래서 처음으로는 우수석이 얼마나 훌륭한 거죠. 왜? 아니, 훌륭하시죠. 경선에 약해서 개인적으로는 두 분이 또 대학 선후배시고 네. 하시니까 잘 만나셔서 잘 좀 협의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아. 아니 뭐 서로 그 정치적 경력의 그 짬밥에 소위 뭐 경선까지 하십니까 두 분이. 네, 잘 어쨌든 협의하시면 좋겠어요. 뭐 현실 정치에는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뭐 결국 강원도도 이렇게 이제 차기 대권을 노린다 아니면 관록 있는 정치인 두 사람이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결국 해볼 만한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사전에 방송 준비하면서 얘기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 보태겠습니다. 제주도 선거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지금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금 그 이제 초선이고 국회의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재선 준비 하시겠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제주도는 오영훈 지사가 뭐 계속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문대림 의원 아시죠? 아, 예. 지금 문대림 의원이 이제 제주도의 지금 재선 국회의원이죠. 초선입니다. 초선이고 제주도 의원회 꽃도위의 의장을 하셨고 네.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청와대에서 비서관 하셨죠. 조직이 탄탄하시죠. 아주 탄탄하다 그러더라고요. JDC 네. 제주개발공사 네. 사장 하셨고요. 문대림 의원이 맞짱을 뜨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가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질 재밌겠네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엄청 특히 정치 컨설팅 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필요하시면 제주도에는 아주 큰 선거가 이제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민주당 후보 간의 경선과 이제 본선에서 그러면 또 국힘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이것도 좀 바라보면 제주도가 이제 지역이 갖는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만만치 않게 보이는 게 오영훈 지사는 그래도 대표적인 친문으로 네. 보잖아요. 그 예전에 이낙연 뭐 떠났지만 뭐 이낙연 당대표 시절에도 뭐 이렇게 연관이 있었는데 근데 문대림 의원은 굉장히 지금 친명 행보를 굉장히 보이고 사실은 친명 색깔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친문과 친명 간의 대결로 보면 당원들의 선택은 경선 과정에서는 네. 실제 본선은 모르겠으나 경선 과정에서는 굉장히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경선 과정은 아주 재밌겠다. 네, 네. 예, 재밌을 만만치 겁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냥 아예 우리 제대로 경쟁하면 하자라는 분위기여서 제주도는 당심과 그리고 지금 출마 예정자들의 이 마음가짐이 완전히 전쟁 같은 분위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방송에서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심도 좀 갈리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오영훈 지사, 현 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화들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논쟁점이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도 국힘은 다행히 그 뭐 포스트 원희룡이라고 할 만한 주자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도 민주당의 그 당내 경선만 잘 끝나면 민주당이 무난하게 수성하는 제주도도 데는 수성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후보 되면 이긴다.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저는 오영훈 지사도 만나봤고 문대림 의원도 직접 만나보고 대화도 해보고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정치라는 곳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공간이니까 결국 더 좋은 선택지를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주는 것이니까 하여튼 제대로 한번 잘 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혹시 지금 놓치고 있는 지역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바로 충북인데요. 충북이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몇 군데서 했는데요. 예. 누가 1등 나오는지 압니까? 대체로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는 저기- 신용환 교수가 1등이 나와요. 네. 지방시 대통령. 오, 잘한. 야, 특이하다. 재밌네. 지금 우리 지방선거 지금 다 이렇게 훑어보고 있지만 기성 정치인들이 경쟁을 하고 새로운 또 정치
그 관록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경합하는 구조인데 노영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전 완전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시고. 매우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도 지방의 여론조사가 나온 걸로는 의외로 신영원 교수가 앞서고 선전을 하고 있다. 신용환 교수가 그래도 도지사를 출마한 적이 있고요. 지난번에 그 영입 인재로 뭐 경선에서 송재봉 의원한테 저긴 했지만 청주를 중심으로 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그때 국면에도 역할을 많이 가장 예, 결정적으로 예, 윤석열 정권을 이렇게 이제 무너뜨리는데 지금 정말로 많은 기여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도 이게 관록이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신영원 교수가 좀 앞서고 있다는 것이 나와서 역시 이제 노영민 의원에 대한 좀 그 당원들이나 또는 유권자들의 인식이 그렇게 뭐 높다 이렇게 가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노영민 실장 전 실장의 오래된 그 파트너였는데 지난번에 청주에서 국회의원 한 번 하셨는데 그 부지사 출신 제가 이 성함이 예, 예. 이제 생각 안 나는데 그 이번에 떨어지셨거든요. 경선에서 지셔갖고. 근데 그분도 청주시장으로 준비한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청주에 뭐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노영민 시장님하고 그 이 의원님하고 같이 이렇게 계시는 걸 봤거든요. 아 그 노영민 실장님의 보좌관 출신이신 그 의원님 말씀. 예, 갑자기 이름 생각나는데 맞죠? 그 네, 이 맞습니다. 의원님이신데 이게 청주시장 준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청주시장과 충북지사는 좀 차이 있는 게 충북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청주와 충주에 몰려 있는데 청주가 사실은 인구가 80만 명입니다. 80만 명. 그래서 청주의 표심이 충북지사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동반으로 같이 출마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신용환 교수가 이제 뭐 지금 충북지사 이제 후보로 예, 뛰고 있고 예.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뭐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금 이제 지지자들이면서 당원이고 또 당요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외부에 영입했던 분에 대해서 마타도어를 예를 들어서 신용환은 원래 윤석열 밑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마타도어를 엄청 하는 모양이에요. 원래 저 사람의 정책 색깔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온 손님이 기여를 했고 평가받겠다 하는데 야 너 원래 출신 성분이 대구 출신이네 얼굴이 못생겼네 키가 크네 살이 찌네 너 지금 성별이 이것이네 저것이네 안경을 썼네 안 썼네 라는 방식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전국 정당이 안 된다는 거고 정통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런 방식으로 비난하고 힐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엄중하게 경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떤 사람이든 들어와서 민주당 정체성에 맞으면 이 정당에서 뛰고 선출직 공직자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덧셈의 정치를 해야죠. 네. 그렇죠. 자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제발 좀 맡아도 좀 덜하면 좋겠다. 제가 이제 어디에 보니까 신용환 교수를 욕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막 그 올리는 거를 꼭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보면서 내가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은 그렇게는 선거운동 하지 마라. 내가 더 잘하는 걸 알려야 되지.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느냐라는 이제 얘기를 좀 하면서 누구를 편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들어와서 경쟁하는 것은 그 경쟁의 규칙에 맞게 이제 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가는 줄 모르고 지방선거 다 진단을 했습니다. 좀 더 다른 정보가 나올 때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상을 하나 또 잘라서 방송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오늘 목표는 가장 먼저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당원과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여러분들께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께 시원하게 한번 알려드리면 아 이렇게 돌아가구나 라는 정도의 정보가 여러분들께 습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창진 민주당 내란특위 대변인 그리고 김민주 선임부 대변인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이신 이인하 박사 이렇게 함께 했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우 뭉티기 한우 육회 29,900원인데 국내 최저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g 육회 200g, 생고기 200g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활대방어에도 계속 잘 나가고 있는데 소주 한 잔으로 딱 제격입니다. 28,900원에 400g 이렇게 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스픽스몰밖에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도 계속 잘 나가고 있는데요. 아직 김치를 담그지 않으신 분 혹시 사서 드시는 분은 10kg 64,000원, 1kg에 15,000원, 20kg도 122,2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한번 맛을 보십시오. 맛없으면 다 돌려드린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끝내겠습니다. 분석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의외로 오늘 되게 좋은 정보를 우리 이 시청자분들에게 많이 좀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예. 특히 우리 정계한 대표님께서 이렇게 또 여러 또 좋은 말씀과 분석을 주셔갖고 저는 오늘 되게 유익한 방송이죠. 아니 뭐 네. 저를 칭찬할 건 아니고요. 아니 이런 이야기하면 본인도 도지사 시장 좀 출마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준비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얘기하십시오. 그런 얘기 해도 속상하게. 되나요? 아 예, 뭐 큰 꿈을 가지고 나도 뭐 속 시원하게 도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하면 될 것 같고 예. 오랜만에 윈지 컨설팅의 부대표 출신으로서 이제 제대로 정치 컨설팅을 하셨습니다. 이게 좀 객관적으로 좀 더 치열하게 착 들어가고 싶은데 저도 이제 당 선임 부대변인 맡고 있으니까 말을 좀 조심하게 되고 더 날카롭게 못해서 좀 성공하는데 오늘 지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더 신났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혹시 경기도지사 준비하실 지역구가 경기도면 경기도 오산의 오산 시민 김민주. 글씨죠. 오산에 네. 이제 출마 준비하고 계시고 네. 지금 저는 박현 뭐- 대변인 해보니까 어때요? 저 선거는 항상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재미있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상상력을 두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재밌었고 인물도 구도도 상상력을 넓혀라 이런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인다. 그리고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유권자들이 더 나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방선거 정당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끝판토론 함께 했는데 다 함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구독, 좋아요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된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